빈손으로 와서 살만 디룩디룩 쪄서 아이도 못 가지면서 무슨 위자료야? 그냥 이혼해준다고 할 때 곱게 집에서 나가.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재생됩니다. 서민아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떴어요. 책상이 명패. 서민아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여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혼 소송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민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3초가 지났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서민아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은 있었지만 가족은 없었어요.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밤에 무서울 때 불러도 되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아는 일찍 배웠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버티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고3 때 서민아의 성적표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울렸어요. 전교 1등.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법대에 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곳. 그게 법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장학금 서류를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보증인 란에 고아원 원장 선생님 이름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깐 떨렸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서민아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어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기 자신만큼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법대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을 해결해줬지만 생활비는 아니었어요. 낮에는 강의,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 주말에는 카페 알바. 밥은 늘 편의점 도시락이었고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서민아는 도서관 마지막 자리를 지켰어요. 열람실 불이 꺼지는 밤 11시. 보안 아저씨가 이제 나가야 한다고 할 때까지.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미 바닥이면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그 사실이 오히려 서민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어요.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편의점 계산대에서, 그리고 그 4년의 끝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강태현을 처음 본 건 3학년 민법 강의실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온 그가 빈자리를 찾다가 서민아 옆에 앉았어요. 교수님 판서를 빠르게 받아 적는 서민아의 노트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강태현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밥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알바 끝나고 나오는 서민아를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어요. 손 시리잖아. 그냥 들고 있어. 서민아는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고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왔어요. 도서관 앞 계단. 강태현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서민아를 바라봤습니다. 나 너 좋아해. 오래 생각했는데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꾸밈이 없었어요.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어요. 사귀고 난 뒤 강태현은 더했습니다. 알바 끝나는 시간을 외워뒀다가 데리러 왔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매주 한 번 직접 밥을 사들고 도서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부하느라 밥도 못 챙겨 먹으면 어떡해. 나는 내가 아프면 절대 안 돼, 알겠어. 서민아는 그 말이 어색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 준다는 게, 자신이 아프면 안 된다고 말해 준다는 게, 고아원 이야기를 꺼낸 건 사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용기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말이 나왔습니다. 서민아는 말하다가 멈췄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색해질까봐, 불편해할까봐. 강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민아를 안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오래. 한참이 지나고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다 말해도 돼. 나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 내가 내 가족이 돼줄게. 서민아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태현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로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가족이 돼줄게. 그 말이 서민아의 생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돈도 집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은 경남 외곽의 지역 유지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넓은 마당, 잘 다듬어진 조경수, 현관만 해도 서민아가 살던 고시원 방 크기였습니다. 강태현이 먼저 들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나 데려왔어요. 윤정숙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민아를 향해 걸어오더니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그냥 훑었어요. 한 번, 두 번,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민아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민아라고 합니다. 윤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밥 차려라. 부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어색한 거니까. 식탁에 앉았어요. 윤정숙이 강태현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태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태연아, 이것도 먹어봐. 서민아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강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아를 보지 않았어요. 밥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 한 분이 물었어요. 이 아가씨는 어디서 왔어? 윤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태연이 친구예요. 친구, 약혼녀가 아니라, 결혼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친구. 서민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현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나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서민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이미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윤정숙이 원한 게 그거였어요. 하객이 많으면 서민아 쪽 자리가 비는 게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강태현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서민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저녁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됐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하면 윤정숙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날이었어요. 미나 씨, 숟가락 거기 아니야. 이미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민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는 날에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윤정숙은 서민아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서민아가 찻잔을 들고 거실에 들어서면 마치 도우미가 온 것처럼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했어요. 윤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서민아가 만든 전을 들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새 재료를 꺼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강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을 버리셨어. 강태연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그래.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요. 서민아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삼키는 연습을 이미 오래 해왔으니까요. 식탁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강태연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자리씩 밀렸어요. 어느 날 보니 서민아 자리는 식탁 끝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어요. 서민아는 그냥 믿었어요. 늦게 들어온 남편 밥을 데워줬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일주일에 2~3번이 됐어요. 야근이 이렇게 잦은 회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못했어요. 말했다가 의심하는 아내로 찍힐까봐. 강태연이 달라진 건 귀가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가 줄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오늘 뭐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핸드폰만 봤어요. 밥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민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다 아예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스킨십이 사라진 건 언제부터인지 몰랐어요. 손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안아주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렸습니다. 서민아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께 더 잘해야 했나? 살이 쪄서 그런가? 더 예쁘게 입어야 했나? 혼자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혼자 원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더 쉬웠습니다. 강태연이 변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오늘 또 늦어? 강태연이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현관문이 닫혔어요. 서민아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렸어요. 알바 끝나는 시간을 외워두던 사람. 캔커피를 2손으로 건네주던 사람. 내가 내 가족이 돼줄게 라고 했던 사람. 지금 문을 닫고 나간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몰랐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숨막힘을 꺼낼 곳이 없었습니다. 기댈 가족도 털어놓을 친구도 서민아에겐 여전히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결혼 1년 차부터였습니다.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치이고 강태연에게 치이고 돌아오면 냉장고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어느 날 옷을 입다가 단추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봤어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살이 찐다는 게 그냥 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무너지는 속도만큼 몸도 무너졌습니다. 강태연이 처음 말한 건 가벼운 톤이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쪄? 나가면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창피하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서민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서민아가 옷을 고르다가 강태연한테 어떻게 입을지 물었습니다. 강태연이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뭘 입어도 지금 몸으론 별로야. 그냥 나 혼자 갈게. 그 말에 서민아는 옷을 내려놨습니다. 결혼식에 안 갔어요.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어요. 저녁을 먹고 강태연이 소파에 앉아 서민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살도 살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넌 근본이 없어. 내가 처음부터 잘못 봤나 봐. 근본. 서민아는 그 단어가 낯설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공기 중에 떠돌던 말 같았어요. 이제 강태연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강태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민아가 굳어버린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화면만 봤어요. 그날 밤 서민아는 화장실 불을 켜고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연애 때 아무 말 못하면 들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돼준다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날카로운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됐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강태연이 출근하고 나서 외투를 정리하다가 냄새가 났습니다. 강태연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달달하고 무거운 냄새. 손이 멈췄어요.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향수가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강남 호텔 레스토랑. 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강태연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분 코스 요리. 영수증 금액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물어볼까?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외투를 제자리에 걸었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런데 그날 저녁 강태연이 들어왔을 때 서민아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려줬어요. 강태연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살았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영수증이 펼쳐졌어요. 두 사람분, 금요일 저녁, 야근이라고 했던 날, 확인하기로 한 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어요.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싸웠습니다. 그날도 강태연은 야근이라고 했어요.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영수증에 찍힌 호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멀찍이 섰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강태연이었어요.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잘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강태연이 여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오래된 사람처럼. 소름이 돋았어요. 달려가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그런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잡아탔어요. 사라졌습니다. 서민아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서민아를 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불을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게 더 무서웠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예상했던 걸 확인한 탓인지,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탓인지,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연이 새벽에 들어왔어요. 서민아는 자는 척했습니다. 강태연은 씻고 누웠어요. 금방 코를 골았습니다. 서민아는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답이 없었어요. 명절이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서민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정숙이 시키지 않아도 움직였어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어른들이 먼저 앉았습니다. 서민아는 구석 자리였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민아는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 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한 친척 어른이 물었어요. 태연이 며느리 아직 소식 없어? 윤정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민아를 봤어요. 테이블 전체가 서민아를 봤습니다. 글쎄요. 윤정숙이 말했어요. 저렇게 몸이 저 모양이니 살이 저렇게 쪄 있으면 뱃속도 제대로 못 되는 거야. 아이 못 낳는 건 다 몸 때문이라고. 서민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윤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원래 건강한 몸이어야 애도 낳고 그러는 거잖아요. 집안도 없이 온 애가 이것마저 안 되면.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민아는 테이블 끝에서 그 말들을 듣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연을 봤어요. 강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밥그릇을 향해. 서민아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쿵 하고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쏟아지는 동안 강태연이 웃었다는 게 막아주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함께 웃은 거였습니다. 서민아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밤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연은 외박했습니다. 서민아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밤을 보냈어요.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연이 들어왔어요. 서민아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아직 안 잤어? 서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이혼해줘. 강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 오래 생각했어. 강태연이 소파 앞에 섰어요. 이혼을 왜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민아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해도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서민아. 빈손으로 와서 살만 디룩디룩 쪄서 아이도 못 가지면서 무슨 위자료야? 그냥 이혼해준다고 할 때 곱게 집에서 나가. 그 말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서민아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강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알겠어.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어. 짐을 쌌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살던 집에서 4년이었는데 챙길 게 많지 않았습니다. 강태연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와서 잡지도 않았습니다. 서민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4년이었어요.
그 사년이 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위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강태현이 말한 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사 트럭도 없었습니다. 택시 한 대였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창문이었습니다. 반지하라 창이 땅에 붙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발이 보였습니다. 발목, 운동화, 구두, 슬리퍼. 세상이 저기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민아는 여기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밥솥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왔습니다. 바닥에 앉아 먹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식탁 끝자리였어요. 여기서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숟가락을 어디 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처음으로 고요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이불을 깔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애 때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를 들고 기다리던, 내가 내 가족이 돼줄게 라고 했던, 그 얼굴 위로 소파에 앉아 웃던 얼굴이 겹쳤습니다. 밥그릇을 향해 소리 없이 웃던 그 얼굴이. 서민아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뭘 해야 할까? 여기가 바닥이면 오를 일만 남았어요.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작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운동복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헐렁한 바지에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걸었어요. 10분쯤 걸으니 숨이 찼습니다. 그날 20분 걷고 들어왔어요. 다음 날 또 나왔습니다. 헬스장 앞을 지나치게 된 건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사람들, 덤벨을 드는 사람들. 서민아는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찐몸으로 왔냐고. 돌아섰어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그 앞에 섰어요. 또 들여다봤습니다. 또 돌아섰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민아는 그 자리에서 10분을 서 있었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했어요. 강태연이 뭐라고 했더라?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근본이 없다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왜 여기서 못 들어가고 있지? 서민아는 문을 당겼습니다. 들어갔어요.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서민아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고 그냥 받아줬어요. 그날 러닝머신 위에서 15분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상함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갔어요. 처음엔 15분 걷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이 됐어요. 세 달이 지나자 뛰고 있었습니다. 식단도 바꿨어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굶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 2개, 국 하나. 그것만으로도 달랐어요. 몸이 바뀌는 건 천천히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속도였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옷을 입다가 멈췄어요. 예전에 단추가 안 잠기던 옷이었습니다. 잠겼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어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예전의 서민아였습니다. 결혼 전이, 법대 다니던 시절이, 40kg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예뻐졌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책상 앞에 앉았어요. 로스쿨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해 둔 거였어요. 언제 출력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전형 일정,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학점도 나쁘지 않았어요. 당장 뛰어들어도 될 기반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어요. 다시 덮었다가 또 펼쳤습니다. 손이 원서 첫 장을 당겼어요. 이름 칸에 볼펜이 닿았습니다. 서민아. 2글자를 쓰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쓰면서 손이 떨리지 않은 게 원서를 낸 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있는데 돈도 없는데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면 공부를 했어요.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생각은 공부를 이길 수 없었어요. 반지하 방에서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결국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법대 다니던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한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법학 기초는 살아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법대 4년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공부가 느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했어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은 고시원 공용 취사실에서 해먹었어요. 필기시험 날이었습니다. 서민아는 떨지 않았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볼펜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이 길었어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처음부터 해야 하나? 새벽 5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서민아는 화면을 열었어요. 눈이 글자 위를 훑었습니다. 합격. 다시 봤어요. 합격이었습니다. 한참 그 글자를 보고 있었어요. 기쁘다는 감정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왔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았어요. 새벽에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오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울어도 됐어요. 로스쿨 3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빠르다는 걸 알았어요. 법대 기반이 있었던 덕분에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초가 탄탄하냐고. 서민아는 그냥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허투루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 시험은 2번에 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어요. 2번째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 서민아는 확인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혼자 설렁탕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전문 분야를 정해야 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을 모르면 당하는 사람들을 봐왔으니까요. 자신처럼 이혼 전문 로펌에 이력서를 냈어요. 대표 변호사가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혼 전문을 선택하셨어요? 서민아가 말했어요. 당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요.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로펌 복도에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서민아 변호사. 2손으로 들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댈 집안도 도움을 줄 가족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만으로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로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민아는 이혼 사건만 맡았어요. 의뢰인이 울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감정을 안으로 넣어두는 법을 오래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라는 것을. 감정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민아를 다른 변호사들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의뢰인이 말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알았어요. 직접 겪었으니까요. 사건이 쌓였습니다. 승소율이 높았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알림이 왔습니다. 지인이 보낸 링크였어요. 지역 뉴스였습니다. 강태현 씨 결혼 소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서민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링크를 눌렀어요. 기사가 열렸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강태현과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호텔 앞에서 봤던 여자였어요. 강태현의 어깨에 기대 웃던 박하은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기사를 덮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아프냐고 묻는다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확인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활자가 된 느낌. 서민아는 책상 위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오늘 해야 할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파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태현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보다 서민아가 로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입사 2년 차였습니다. 힘든 사건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상대방 측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사건이 특히 화제가 됐어요. 남편 측이 재산을 여러 명의로 분산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서민아는 2달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전부 찾아냈어요. 의뢰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없었으면 저 빈손으로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서민아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로펌 밖에서도 이름이 알려졌어요. 이혼 전문이면 서민아 변호사를 찾으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어요. 동료 변호사 정지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 변호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정지수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혼 소송 건으로 서 변호사님을 수소문하고 있대요.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서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이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자세히 말해줘요. 의뢰인이 변호사님 이름을 콕 찍어서 찾고 있대요. 다른 변호사는 안 된다고. 꼭 서민아 변호사여야 한다고. 서민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꼭 자신이어야 하는 사람.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정지수가 말했어요. 박하은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민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서민아에게 어떤 이름인지. 연락처 주면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정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사무실에 서민아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박하은, 강태연의 아내. 그 여자가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꼭 자신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서민아는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박하은이었습니다. 서민아가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어요. 호텔 앞에서 강태연의 어깨에 기대 웃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앉으세요. 서민아가 말했습니다. 박하은이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변호사님이 강태연 씨 전처이신 거 알고 왔습니다. 서민아의 손이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박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변호사님 결혼 생활을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알고 있다고, 그래도 찾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민아는 박하은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였습니다. 박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을게요. 죄송해요. 돌아서려 했어요. 서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박하은이 멈췄어요. 강태연 씨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말씀해 주세요. 증거는 무엇을 갖고 계신지도요. 박하은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민아가 파일을 펼쳤어요.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건 박하은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강태연이 저지른 일들의 끝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하은이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후 강태연의 외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산을 여러 명의로 나눠놨다는 것을, 윤정숙이 그것을 도왔다는 것을 서민아는 받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민아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이었어요.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결혼 시절에 쓴 거였어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부터 썼습니다. 날짜, 발언, 상황, 목격한 것들. 강태연이 처음 모욕적인 말을 한 날.
윤정숙이 음식을 버린 날, 친척 모임에서 했던 말 전부, 영수증을 발견한 날짜, 호텔 앞에서 목격한 시간,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언젠가 필요해질 것들이라는 걸, 버려질 걸 알면서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서민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박하은에게 들은 내용과 맞춰봤어요. 강태현은 재혼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도 상대가 2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일부는 윤정숙 명의로, 일부는 친척 명의로. 사회행위였어요. 서민아는 박하은이 가져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 문자 캡처, 거기에 자신이 모아둔 기록을 더했어요. 증거가 두 겹이 됐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서민아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이 서류들이 법정에 나가면 강태현은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재산 은닉, 혼인중 외도, 언어폭력 진술서, 서민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어요. 어떤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전처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 증거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서민아는 파일을 묶었어요. 스테이플러를 찍었습니다. 법정 날짜를 확인했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현이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옆에 세우고 그 뒤로 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현의 시선이 원고석을 향했어요. 박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강태현이 그 변호사를 봤습니다. 멈췄어요. 서민아였습니다. 너. 강태현이 낮게 내뱉었어요. 서민아는 강태현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어요. 서민아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재판장님. 준비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태현 측 변호사가 먼저 나왔어요. 재혼 후 파탄의 책임이 박하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도는 인정하지만 선행 원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서민아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었어요. 강태현의 재혼 후 외도 증거였습니다. 상대방이 2명이었어요. 문자와 사진, 카드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재산 은닉 내역이었어요. 윤정숙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3건, 친척 명의의 통장 2개, 혼인 중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였습니다. 강태현의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서민아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였어요. 강태현의 전처로서 혼인 기간 중 받은 언어폭력, 목격한 외도 일시와 장소, 윤정숙의 발언 전문. 강태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자리에 앉으세요. 윤정숙은 창백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읽었어요. 피고 강태현은 원고에게 위자료 12억 원을 지급하라. 윤정숙 명의 부동산 이전은 사회행위로 취소한다. 강태현이 무너졌습니다.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서민아는 서류를 챙겼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다가 강태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서민아. 서민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